여러분, 21세기의 북한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참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잖아요. 오늘 그 답을 찾으러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나라가 이 모든 게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해답이 무슨 최신 경제 이론이나 정시 분석이 아니라 저 멀리 1000년 전 과거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북한의 작동 원리가 사실은 중세 왕국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바로 이 도발적인 가설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설이 그냥 엉뚱한 소리가 아닌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 그 중심에는 바로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이 체제의 심장부터 들여다보죠. 북한에서 수령은요,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모든 진리, 모든 도덕의 근원, 그러니까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런 의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중세 유럽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신의 개념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한쪽은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신인데 사회를 꽉 쥐고 있는 그 기능만큼은 정말 소름 돋게 똑같다는 거죠. 이걸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절대 권력을 거스르면 이단이 되잖아요. 북한에선 이걸 반동분자라고 부르고 중세 유럽에선 이단자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치범 수용소 행위거나 화형대 위에서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체제에 잘 따르면 구원을 받아요. 북한에선 영웅 칭호를 받고 중세엔 천국행 티켓을 받는 거죠. 쓰는 단어만 살짝 다르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의심을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시스템이라는 본질은 이건 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놓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예술과 음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보세요. 북한 예술이든 중세 예술이든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죠? 네, 수령 아니면 그리스도입니다. 목적도 딱 하나예요. 우리 체제가 최고다. 우리 신앙이 유일한 진리다. 이걸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두 예술 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북한 미술을 보면 힘든 현실은 싹 지우고 아주 풍요로운 유토피아처럼 그리잖아요? 중세 미술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요. 결국 예술이라는 게 진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이걸 믿어야 해 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선전 도구였던 셈입니다. 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귀로 들어오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혁명가요, 그리고 중세의 그레고리의 성가. 들어보면 멜로디나 리듬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그 기능은 소름 돋게 똑같아요. 뭐냐 하면 개인의 목소리를 거대한 집단의 함성 속에 완전히 녹여버리는 겁니다. 수백, 수천 명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수령님께 충성한다. 나는 신께 귀의한다. 이걸 스스로에게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거죠. 일종의 집단 최면 같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중세 시대의 틀이 어떻게 21세기를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무서운 무기들까지 설명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북한 해커가 뭐랑 똑같다고요? 바로 중세의 연금술사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과 담을 쌓은 왕국 안에서 왕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술로 나비나 구리를 금으로 바꾸려고 했던 연금술사들. 자, 이제 북한을 보세요. 외부와 단절된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를 위해 아무도 모르는 사이버 기술로 달러를 만들어내는 해커. 어떠세요? 시대랑 기술만 바뀌었지 그 역할이 정확히 똑같지 않나요? 그야말로 21세기의 디지털 연금술사인 거죠. 그러면 핵무기는 어떨까요? 이걸 그냥 센 폭탄 정도로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차라리 중세 시대의 신의 심판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로 터뜨려서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상대를 벌벌 떨게 만드는 절대적인 공포,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궁극의 힘이자 우리 체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하는 마지막 카드. 말 그대로 현대판 신의 벼락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 예술, 무기, 여러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쫙 껴서 이 기묘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안 무너지고 굴러가는 건지 그 핵심 엔진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 이론의 이름은 바로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 경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이브리드, 우리말로 하면 혼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 경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사회주의 계획 경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시장 경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통제, 시장의 논리, 합법과 불법, 이 모든 것의 경계가 막 뒤섞여서 주민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 모든 걸 뒤죽박죽 활용하는 아주 독특한 생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톱니바퀴는 국가입니다. 수량이라는 절대 권위와 사상 통제라는 큰 틀을 제공하죠. 두 번째 톱니바퀴는 시장이에요. 여기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실제 물건들이 돌고 돈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톱니바퀴가 바로 개인입니다. 이 개인들이 국가와 시장 사이를 요리조리 오가면서 뇌물도 주고 인맥도 동원하고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이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 이론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왜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하냐? 궁금하시죠? 기존에 북한에 보던 관점들과 뭐가 다른지 그 차이를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동안의 이론들은요, 북한의 한쪽 얼굴만 봤어요. 사회주의 경제라고 분석한 건 겉모습만 본 거고, 시장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한 건 변화의 일부만 본 거죠.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이론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두 얼굴을 동시에 설명해냅니다. 한쪽에서는 수령을 신처럼 숭배하는 중세적인 모습을,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적인 모습을 말이죠. 이념과 생존, 통제와 시장, 이 서로 말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사회 안에서 공존하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처음 제시한 학자가 이런 멋진 말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 중세와 냉전, 그리고 제재 이후의 사회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생존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이다 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북한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어떤 기이한 생존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북한을 이해하는 아주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묘한, 마치 중세시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생존 모델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온갖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미래의 또 다른 독재 국가들에게 끔찍하지만 효과적인 하나의 생존 청사진으로 남게 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